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들도 최근에는 저위력 핵무기, 항만이나 공군기지나 아주 제한된 시설을 공격하고, 그때도 미국이 그럼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할 거냐? 이제 소위 이제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엠프라, 전술핵, EMP, 뭐 KN-25 방사포, 핵포격 등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개념들인가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발 수단을 좀 다양화하고 있고 현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핵 투발 수단 차원에서 이제 뭐 이런 SLBM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뭐 장거리는 아니겠지만 이제 단거리도 이제 잠수함에서 우리에게 공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도록, 소위 우리 킬체인이 작동이 되지 않도록 네. 하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방사포 같은 경우도 속고 쏘기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수량적으로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을 같이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핵과 재래식을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층 방어를 하지만 네. 북한도 이런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제 공격의 궤도나 이런 그 방법을 좀 다양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엠프라하거나 뭐 고체화하거나 극초무속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공격의 효과성을 더욱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EMP 같은 경우는 아마도 EMP 단일 목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네. EMP 효과는 기본적으로 핵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부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EMP 효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핵을 활용한 EMP 효과도 있고요. 비핵 EMP 무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핵을 사용한 EMP 효과라는 건 결국 이제 지상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 보복에 대한 그 회피 방안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핵과 유사한, 왜냐면 이제 EMP 효과라는 게 매우 이제 그 큰 영향을 줍니다. 예, 해당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게, 우리 뭐 자동차 시동도 못 걸 거고요. 휴대폰도 다 끊어질 거고요. 전자장비는 다 먹통이 되는 건가요? 뭐 EMP 기본적으로는 네, 다 목통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차폐되지 않은 시설은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핵무기는 터지지 않았지만 사실 핵에 버금가는 심리적인 공포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재래식 방사포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사일은 요격할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사정포라는 건 우리 그 이렇게 그 포병이가 뻥 쏘는 이제 그런 포, 옛날 똥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거기에 핵탄두를 달아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포탄처럼? 지금 저희가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사성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은 이제 포라고 하지만 예. 사실상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어. 그 정도의 규모와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유도 성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단거리 미사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대응하는 수단은 뭐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제 음. 다만 이제 아마 우리가 과거에 네. 이제 핵을 야포에 넣어서 쏘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좀 아주 제한적인 공격 목표를 두고 쓰는 야전에서 쓰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제 그거를 지금 활용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전술핵이라는 건 뭔가요? 근데 이게 사실 전술과 전략핵도 우리가 과거에는 네. 쉽게 사거리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상대국의 수도라든지 또는 이제 상대국의 핵심 지역을 공격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전략 무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이나 미사일들은 이제 그보다는 낮은 작전급이라든지 전술적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가 뭐 전술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네. 서울을 공격한다. 네. 그럼 이건 전술 핵무기일까요? 예, 우리가 통상 단거리 미사일은 전술이다 이러면 전술 같지만 네. 우리 도시와 같은 이런 대가치 표적을 공격한다라는 건 사실 전략적 목표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효과 중심적으로 효과를 놓고 본다면 이 수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전술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사실 수단을 놓고 보기보다는 이 무기체를 운영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느냐를 놓고 보고서는 네. 이게 전술이다, 이게 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활용됐다를 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핵무기도 폭발력이 다를 거죠. 어떤 거는 정말 도시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일 거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축구장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일 텐데 북한이 그런 우리나라가 뭐 연평도 해전이라 아니면은 뭐 서해교전 같이 이제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혹은 우발적인 이 충돌이 있을 때 이 점점 싸움이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폭격기가 가서 때리고 저쪽은 뭐 포를 쏘고 이러다 격화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때 작은 규모의 도시를 날려버리는 큰 핵폭탄은 아니지만 전술핵을 우리한테 쐈을 때 미국이 그 정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강원도 어디 춘천에 떨어졌다 아니 군부대에 떨어졌다 그때 미국이 전략핵으로 평양을 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술핵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파괴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양은 소위 우리가 전술핵, 위력이 낮은 핵, 저위력 핵탄두라고 하는데 위력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우리가 딱 2번 사용됐습니다. 1번에서 2번 사용됐고 그 이후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갖는 그 가공할 공포와 위력 그리고 본인들도 감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핵터보라는 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핵무기를 양쪽에 쌓아놓고 화살로 서로 싸우는 이런 이제 그 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세고 좋은 무기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쓰면 어차피 죽으니까 통제된 수준에서 싸울 때 이제 이런 걸 보여준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핵무기 못 쓰잖아요. 핵무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전술적 목적, 그 저위력 핵탄두를 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들도 최근에는 저위력 핵무기, 아주 위력을 낮춘 그래서 건물 하나 정도만 파괴하거나 또는 특정 구역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뭐 기지 하나 정도를 공격하거나 이 정도로 아주 통제된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핵을 사용했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핵에 대한 그런 공포나 거부감을 줄이는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북한도 그렇게 위력을 통제해서 한국의 특정한 군사 목표, 항만이나 공군기지나 아주 제한된 시설을 공격하고 주변에 소위 부수적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를 안 만들거나 최소화할 경우에 그때도 미국이 그럼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할 거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미국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핵 공격에 대해서 반드시 핵으로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그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저위력 핵 미사일로 항만이나 군사기지 같은 것만 정밀 타격하게 그 기술을 갖춰서 하면 미국이 그거 가지고 핵전쟁 감수하면서 쏴주진 않을 거다. 뭐 이게 대응 수단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의 문제를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미국이 핵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그 다음에 또 핵을 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억지가 이미 우리가 한번 실패했는데 계속해서 억지가 사실상 작동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억지력을 다시 만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징적인 조치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북한의 군사시설을 핵으로 타격을 하든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비례적이지만 좀 더 보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더 억제력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타겟에 더 위력으로 공격하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사님 이 저위력 핵탄두 전술핵을 공격을 받아도 위력은 작지만 방사능은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이제 핵무기가 지표면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좀 그런 방사능이 많이 오염되는 지역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공중에서 폭발하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히 EMP 목적으로 아주 고고도에서 폭발하면 사실상 그런 피해는 거의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좀 더 지면에 가까워서 터져서 지면에 효과를 준다고 하면 이제 그런 낙진에 대한 오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위력을 낮추면 이게 미치는 효과의 지역도 점점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뭐 군사기지 하나 정도만 터트릴 수 있는 소형 저위력 핵탄두가 터지면 그 지역만 그러니까 그 근처만 못 살게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좀 퍼져 나가니까 네. 그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네. 예,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넣어보면 소위 이제 그 폭발의 규모,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이제 오염 지역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이제 현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단지 터졌다고 해서 이 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이제 가까운 지역이 좀 더 효과가 피해 효과가 클 거고요. 네. 좀 더 멀리 갈수록 이제 반감기라든지 그 효과들이 좀 더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위력 핵무기라고 하면 사실상 그런 피해가 주변에 뭐 거의 가지 않는 예, 아주 제한적인. 그래서 아마 뭐 여기 군사기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박살낸다, 무력화한다라기보다는 이 군사기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약에 공군기지다 하면 활주로만 파괴해도 공군기지는 이미 그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아주 제한된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박사님 근데 그렇게 위력을 낮춰서 쏠 거면 그냥 재래식 미사일 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네. 요거 만드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재래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핵이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래식 탄두를 쏜다 그러면 아마 수십 발을 더 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는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재래식 탄두가 뭐 20발이 떨어져야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럼 20발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100여 발 이상의 더 많은 걸 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적 효과가 오히려 핵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핵무기가 갖는 더 큰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위협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위력을 낮춘 걸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쐈지만 다음에는 위력을 더 키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공격한다라고 느낀다면 예,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심리전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공격을 북한 입장에서 우리를 억제하려는 수단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박사님, 그럼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 양 자체는 어느 정도 뭐 한두 발 갖고 있는 건지 수백 발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탄두를 계산하는 거는 사실 뭐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북한이 만들어낸 그 핵물질이 모두 다 핵탄두를 만들어내는데 쓰여졌다면이라는 가정과 공개된 자료들을 가정해서 또 기존에 이제 많이 쓰여지는 분석 기법을 적용했을 때 뭐 대략 현재 한 100여 발 정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계속 핵미사일을 늘리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방치된다면 북한은 이게 200개, 300개, 400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뭐 연간 뭐 적게는 수발에서 최대 뭐 10발 가까이가 증가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은 됩니다. 최대. 예. 그러면 단순히 이제 연도별로 좀 증가되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더 추가적인 원심 분리기를 만들어내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한다거나 기타 더 핵시설을 보강하면 속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예.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시절에 이른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좀 대화적인 외교로 북핵 개발을 폐기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은 가공할 핵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핵무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걸 제가 알면 참 좋겠는데요. 예. 네. 뭐 있다 없다 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 사회과학은 사실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과 미래가 조건이 또 분명히 변할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랬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추세를 예측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더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관세를 내린다고 해서 관세 하나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더 많은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좀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한미 간에도 관세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위 문제도 있고요. 근데 방위비를 단순히 방위 항목으로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제적인 효과로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뭐 방위비 자체의 그 항목이 늘어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아마 트럼프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모든 협상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할 때도 핵만 놓고서는 비핵화 협상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인과 전망의 폭이 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핵을 포함한 다양한 걸 놓고 고민을 해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 내부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 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 이런 협상의 전망도 뭐 긍정적으로 또는 좀 더 비관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뭐 수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미국의 본토까지만 핵무기 타격 능력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고도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핵동결까지만 합의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공격 안 받으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네. 되겠죠. 뭐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합의를 했거나 한국과 네. 미국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서로가 역할이 있는데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 저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분명히 나오겠죠. 이제 소위 이제 통미봉남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이제 두 개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네. 한국과 우리는 무관하다. 네. 뭐 동족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대한민국 네. 국호를 쓰면서까지 별개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견 아마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게 된다면 네. 한국을 협상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회담 때도 직접적인 비핵화 회담 협상장에 우리가 자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6자 회담을 할 때도 6개의 당사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실질적인 회담의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미국과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리만 없을 뿐이지 한국이 개입한다. 네. 결국 아까 문제 제기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이 고집할 것이다. 네. 반면에 미국은 안 할 수 있다면 네. 그 빈틈을 노리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전략이겠죠. 네. 그래서 한국과 거리두기 그리고 한국을 피해가는 통미봉남 전술로 미국과 소위 낮은 수준의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트럼프와 또 우리 정부의 뭐 좀 공조가 좀 필요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빈틈을 한국이나 미국이 똘똘 뭉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이렇게 미국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과거하고 좀 달라지는 기류가 혹시 있으신지 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박사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외교 처내를 볼 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북핵에 대한 비핵화, 네. 북한 비핵화를 저희가 좀 주장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북한은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미국의 해구산도 폐기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같이 논의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우리 정부 입장도 아마 그런 기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간의 공조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또 우리의 관심 사항일 텐데요. 사실 협상은 정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쵸. 자국의 이익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수준에서 목표를 갖고 있고 합의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네. 또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해관계 또 추구하는 이익들을 계속해서 동기화하고 조율화하고 최적화를 하면서 당일된 목적을 좀 한 목소리로 또는 우리가 상호 모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추구하는 거죠. 어렵게 이야기한다면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 트럼프와 우리가 생각이 좀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차기 정부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할 겁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협상을 하기 전에 뭐 양측 다 아주 단정적으로 모든 걸 다 고정시켜 놓고서는 협상은 시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가기 위해서는 각자 조금의 좀 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좀 합의안을 가는 것 그리고 한 번의 회담이 모든 걸 달성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 번의 회담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볼 때 북한보다 우리나라하고 손을 잡는 게 훨씬 본인들에게 이익이 됐을 때에 한해서 요게 좀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게 바뀌진 않겠죠. 뭐 미국과 음. 한국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는 조건은 아니니까 네. 뭐 아주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비핵화의 수준 네. 그리고 비핵화를 가는 과정 그리고 목표되는 시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아주 실무적인 협상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사님, 저희 3부에서 이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전면전 시나리오, 정말 전쟁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났을 때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북한의 핵에 소위 킬체인이라는 걸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또 주한미군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나리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